제가 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아직까지 이렇게 특정한 질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3가지 질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3가지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통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진해운이 전 세계 7대 해운 선사였습니다만 결국 2017년에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바쿠에서 이 파산에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얼라이언스의 규모가 그리고 얼라이언스 내에서 저희의 영향력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면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전에 주요 선사들이 파산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진해운도 그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NOL, 싱가포르 NO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진해운에 주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향을 좀 가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주요 선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결국 과점 형태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점을 통해서 훨씬 더 적은 수의 시장 참여자 혹은 얼라이언스가 가격 게임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임을 현격하게 높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 중에 누가 되셨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종일 코로나19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발표해 주신 두 분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일회적인 현상이 될 것인가 혹은 새로운 뉴 노멀 현상을 촉발시키게 될 것인가 훨씬 장기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특이성이 있는 유례성 상황이라고 보신지 혹은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업계에서는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마지막 질문은 아마도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현 대통령이 아닌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무역 규제와 환경 정책을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답변을 해주신 이후에 훨씬 전에 질문을 제출해 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먼저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션이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도 계신데요. 온라인에서 올려주신 질문 그리고 여기서 직접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족하신 표정이시네요. 그럼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염을 기르시니까 야노프만 선생님은 더 멋있어 보이시네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선사의 파산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가? 한진의 도산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특별히 협상력 강화, 알라이언스 수 감소 이를 통해서 운임을 높게 유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호 교수님께서 손을 들어주셨고요. 얀 행정관님도 손을 들어주셨고요. 팀 이사님도 대표 이사님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in bankruptcy in a 네, 우선 한진 그 파산 자체가 이 전체적인 어떤 경로를 바꾸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업계는 계속해서 인수합병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추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별 선사들이 이제 사실 파산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니라 어차피 사실 그 흐름은 그 큰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시아 내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저희는 오히려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이런 많은 합병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선사 입장에서는 이 선사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어떤 예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얼라이언스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얼라이언스를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면은 사실 더욱더 이제 통합을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얼라이언스에서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거 M&A가 또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컨테이너 선사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컨테이너 해운은 사실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로이드 같은 잘 운영되는 회사 역시도 손실을 계속 기록해왔습니다. 화주들은 사실 아무도 수익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해운을 운영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닌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계의 상황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은 지난 10년 동안의 모습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대부분의 원자재에 대해서 컨테이너 해운 운임이 사실 전체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비중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주들이 그런 비용을 다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구조 하에서는 보다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면서 다른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태호 교수님. 저 여기까지 통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요. 사실 2008년, 2009년 당시에는 그때 통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4년, 17년부터 통합이 완벽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M&A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됐죠. 두 번째로는 많은 선사들이 물류에 있어서의 통합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코라든지 머스크 라인에 더 많이 통합이 되겠죠. 그 이외에도 다른 선사들이 이런 식으로 물류의 통합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물류사가 해운 산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선사들이 물류 산업에 진출하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 같은 기업들 보다 그리고 더 전통적인 HRSM 같은 이런 기업들이 그렇다면 해운 사업이 언제까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지점까지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이제 물류 기업들이 이제는 해운 산업에 진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전체적인 공급망을 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 자기 규제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는데 통합을 통해서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고객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입 장벽이 과연 존재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진입 장벽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okay, Jan.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한진이 어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이제 다른 선사들도 이제 좀 더 경각심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팀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 수요 탄력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 운임이 스팟 시장에서의 운임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운임 면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선사들이 운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항이라든지 이렇게 화주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물건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웃돈을 얹혀서라도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화주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큰 그림을 다 캡처하기는 어렵지만 그 누구도 내가 다음 한진이 되고 싶진 않겠죠. 내가 파산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그 공급망에서의 이슈들이 있긴 있지만 수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팬데믹은 당시 세계금융 위기와는 좀 다릅니다. 내가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내 물건을 저기다가 보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걱정이 돼서 웃돈을 더 지불을 할 용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야한님. 저는 한진이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픈 경험이기도 하죠. 네, 함부르크항에 아마 한진의 선박이 가장 마지막에 정박을 했던 것으로 저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부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적한 상태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급망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취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렇다면 컨테이너와 이런 여러 산업에 있어서 통합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문해 주셨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촛불을 켜야 됩니다. 그냥 컨테이너 수만 세고 컨테이너 중량만 따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첨유라면 그러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가치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소비자 물가, 소비자의 가격,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최종적인 소비자 제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운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선사들뿐만 아니라 물류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파트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라이언스 모두 다 저희가 묶어서 이제 선사 혹은 선사 얼라이언스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선사들이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회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프로세스를 봅니다. 시장 내에 하나의 주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를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항만으로서 그리고 해운의 전문가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공급망이 제대로 대처해 나가고 이런 코비드와 같은 위기에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5분의 연사께서 지금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다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각각 계신 곳에 상황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희의 관점이 또 있긴 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세호님의 그 발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이례적인 것인지 혹은 뉴노멀 시대가 도래한 것인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후자라면은 업계에서 이제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할 것인지. 라스님? 네, 여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일회성으로 생각을 하지도 않고 뉴노멀이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엄청난 변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실 그 큰 규범은 변화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운임이 인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급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장비 때문에 그런데요. SCFI 지수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1시간 전에만 발표됐던 지수를 보면은 그 샹하이에서
동남아로 가는 운임이 2배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010년 초반에도 아마 비슷한 운임을 봤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장비 부족 때문에 부족 사태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수급이 아니고요.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비가 다시 재조정되고 정비가 되고 그러면은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수치들이 서로 약간은 불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가는 미국향 선박이 굉장히 많고 컨테이너가 많이 있는데 미국 자체는 경기 침체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거의는 마이너스 성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선은 이제 사람들이 뭐 휴가를 갈 수가 없고 술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소비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또 전자상 거래로 많이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자상 거래 업자들은 재고량을 더욱더 비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더 빨리빨리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상들은 일회성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반짝 수요 폭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이것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뀔 수 있을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선사들은 우리는 너무나 바쁘다. 지금 풀이다. 커퍼시티를 최고로 수준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봄에 갑자기 미국에 있는 모든 수입업체들이 발주량을 다 취소를 하고 우리가 구매를 다 취소를 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취소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국가 봉쇄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드스타 같은 경우도 어제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는 수입업자가 우리는 지금 항공 물류 비중이 완전히 풀로 발주를 했다가 몇 시간 안에 이것을 다 취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취약하고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무역 면에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제 생각에는 1년 전이나 10년 뒤나 전체적인 세계 시황은 비슷하지만 향후 12에서 24개월에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라스님은 이것이 뉴노멀이 아니라 한 앞으로 10년 동안 똑같은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단기적으로는 많은 변동을 목격을 하고 특히 미국 시장 때문에 더 많은 변동을 목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분이요. 네, 두 분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얀님과 옌님. 네, 얀 행정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부분적으로는 팬데믹 때문이기도 하고요. 디지털화로 더욱더 신속하게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PPT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디지털화는 아마도 긍정적으로 무역 효율성에 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관 통관이라든지 항만 공사라든지 업무 처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훨씬 더 확대될 것이고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거리의 소싱을 더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장기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우리가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급 업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것이 뭐 인풋이 될 수도 있고 해운 선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살펴보자면요. 투자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가 해외 직접 투자가 절반이나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네, 코로나 이전 기간과 비교했을 때 절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일부는 불확실성이 증가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성은 사실 투자에 있어서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죠.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은데 불확실성이 있으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옌스님,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19가 싱귤러리티는 아니다. 일회성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20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매년 새로운 코로나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항만 공소와 모든 물류 파트너들이 항상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교육을 하면서
소방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해서 항상 훈련을 하고 대비를 하면서 또한 백업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유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라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아주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와 제대로 연결이 되고 있어야,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항만공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팬데믹 자체를 우리가 좌지우지했습니다. 팬데믹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파트너들을 돕는 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레이북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위기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플레이북을 발간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공급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요 변화라고 명명을 하고 싶은데요.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시대가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짧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망각하는 영역이 누구인지, 이런 프로세스에서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항상 이런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트럭 기사 같은 이런 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시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거리 소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한국에 계신 분들께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항상 위기 관리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대처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툴들로 대처를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신문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제대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주민들, 우리가 항구만을 운영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공급망들이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위기에 잘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Okay, Tim. 네, 팀님. I think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통합 수송 공급망이 굉장히 이 위기에 잘 대처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느냐? 구조적으로는 업계 내에서 문제가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구조에 있어서 변화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전자상거래의 성장은 장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운에 있어서는 해운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 재고 관리 같은 거는 리테일 업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뉴 노멀인가 아니면 일회성 사건인가, 근본적인 변화를 보고 있느냐, 지금은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례 없는 변화를 겪고 나가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00년 만에 미중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급변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You have 네, 태호님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게 많아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다른 연사분들께서는 이게 이제 일회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데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많이 대응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태호 교수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라스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시작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쇼크는 여기 업계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더욱더 회복력을 가져야 되고 탄력적으로 공급망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니어쇼링이 됐든 리쇼링이 됐든 혹은 이제 공급망을 키우든 줄이든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다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라스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미래에 이제 물동량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민첩하게 잘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잘 일깨워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소비 패턴에 있어서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젊은 세대는 어떤 물건이나 물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체험 그리고 경험, 서비스에 더욱더 이제 소비를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그럴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일단 상품 소비에 더욱더 이제 편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또 바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회복의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경제 패턴, 이 소비 패턴이 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라스님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뉴노멀을 보고 있지만 팬데믹이 그렇게 큰 요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구조적인 변화를 봤습니다. 지금 이제 선사들이 이제 그 선복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이제 과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미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더 노출이 됐고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더욱더 잘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라는 추세도 원래 팬데믹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게 더 가속화된 것일 뿐이지 디지털과 아예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급망에 있어서도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그 수입을 더욱더 출처를 다양화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원래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는 원래 있었는데 팬데믹을 통해서 이게 가속화됐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운 항만 분야가 이미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라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통해서 이 과정이 더욱 가속화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양한 논문을 보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코로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디지털화를 더 많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관측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일회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뉴노멀이 될 것인가. 네, 변화가 다양한 그 일정이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이 미국 대선 결과일 것 같은데요. 네, 현 정부의 모든 정책들을 다 뒤집어 엎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무역이라든지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반전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역 관계, 중국과의 대외 무역 관계 역시도 달라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이 그렇다면 해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십니까? 라스님. 네, 저는 저희가 두 가지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역 정책이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미국 인구의 절반은 이전 정권의 이제 무역 정책을 지지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상원은 거의 아직도 민주당 그 공화당이 더욱더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무역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의 이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태평양에서의 그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었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아웃소싱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태평양 횡단을 하는 그 항로를 사용하는 선사냐? 그러면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이게 베트남에서 오는 것이고 중국에서 안 오면은 다른 데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중국에서 갔던 것이 이제 베트남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만약에 베트남에서 오는 그런 물동량이 이제 뭐 내가 수에즈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동부로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소싱에 있어서 만약에 동아시아로 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뭐 부산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얀스 사장님. 네, 그 질문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하게 된 커다란 변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 제한 조치 같은 데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전자상거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리 산업이 소비자 제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이동이나 여행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 제품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필립스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공유했는데 보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추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두 번째 지대한 영향은 국가 간의 무역 제한 조치. 사실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제품보다는 컨테이너에서 목재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더 많이 실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재질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마스크라든지 이런 의료 장비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들이 미국으로 수송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무역 제한 조치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국 내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추이가 나타나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이 많이 수송이 되지만 자동차 자체의 수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간 교역에 있어서는 교역 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국경 간 거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분명 모든 국가들에게 있어서 모든 항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장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주요한 교역 상대로 보고 있고 소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향후에도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지 간에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대선에서 당선이 되든지 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겠지만 우리가 받게 되는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 시장을 보고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고요. 또 수출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규제를 할 만한 그런 힘을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불안한 마음을 주는 요소가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지 간에 헤지모니에 대한 투쟁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강대국이고 중국은 부상하는 강대국이잖아요. 그런 관계를 관리하고 그리고 그런 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떤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아마 동일한 무역 정책을 공화당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미국은 점점 더 방어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태우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이제 대선을 통해서 나타난 미국과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들 지역들이 특히는 이제 중국에 많은 포커스를 두었고 그리고 다양한 각국 관련된 이제 정책을 많이 펼쳤었는데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경우에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에 더욱더 포커스가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다른 것은 EU에서는 그린 딜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런 그린 딜 같은 친환경 정책이 나올 것인가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만약에 그린 뉴딜 같은 것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미국
역시 다시 한번 좀 더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내려고 하는데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또 판도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보다는 아시아나 유럽이 더욱더 이제 녹색 정책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더욱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를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가장 최종적으로 발언을 하고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유엔에서 일을 하면서 미국 역시도 유엔 회원국인데요.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이런 다자주의 시스템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역이 되든지 투자되든지 간에 평등함을 담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탈동기와 이런 것이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회원국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지 간에 세계 무역 기구 그리고 유엔 파리 협약 이런 것들이 지난 수년 동안에 약화되는 것을 유엔에서는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지 간에 더 이상 이런 다자주의 시스템을 약화시키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질문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띵크탱크에서 이 미국 대선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해양수산 개발원에서도 정책 연구원으로서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바이든의 당선이 긍정적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긍정적인 소식이라면 월가가 다 증시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화물 물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요. 그게 무디스의 관측이었고요. 그러면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MC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